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금 전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해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에 대해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도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12.3 관련 내란죄 첫 법원 판단 자세히 그리고 알기 쉽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 먼저 보시죠. 불과 몇 시간의 계엄, 아마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아서 내란몰이라는 이 주장, 오늘 한덕수 1심 재판장에서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고 방청석에서는 놀라움이 터졌는데요.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란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위증을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까지 인정했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본인의 기억을 탓했던 한 전 총리.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한덕수가 비상계엄 선포에 방조도 아닌 동조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오늘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아주 준엄한 심판이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오늘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에 415일째에 나온 첫 판결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 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예, 먼저 각 당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재판부가 12.3은 내란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415일째 만에 비상계엄 12.3 이후에 내란으로 규정한 첫 번째 판결이었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의 내란 우두머리 이런 용어를 쓸 때마다 국민의힘은 항상 내란 아니다. 아직까지는 내란으로 규정지지 않았다. 그리고 계몽령이었다. 유혈 사태 없었다. 이러면서 비상계엄의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축소하고 약화시키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내란이 명확했다. 친위 쿠데타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혼란을 상당히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23년 구형, 어떻게 보면 15년에서 훨씬 더 높은 구형을 받았는데요. 예. 현재 나이가 76세이기 때문에 23년 구형이 만약에 확정된다 그러면 99세까지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진관 판사의 오늘의 판결은 결국에는 재판은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라는 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내란으로 규정을 했고요.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만류를 했다 그 부분에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 검찰이 내란 관련해서 방조 혐의로 이렇게 우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방조가 아니라 사실상 주요 종사 혐의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부에서 볼 때는 내부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부자인데 뭐 방조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의 어떤 심의 과정이 예. 적절하게 이뤄졌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재판부 전에 계엄이 일어났을 때 국무회의가 실체적 그다음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 본인이 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미 말을 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본인은 방어했다고 하지만 재판부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어떤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책임성,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다음에 국정의 2인자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그 책임을 좀 강하게 지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시간 좀 넘게 진행됐는데 여러 말들이 나왔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핵심을 뽑아서 자세히 또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법조인께도 여쭐게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냐 아니면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은 예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서두에 바로 선택을 하고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승훈 위원님, 바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다라고 한 시작 2분 만에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판사가 어떤 이유를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하면 아주 오랫동안 듣고 있어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근데 결론을 얘기하니까 결론은 정해진 상태에서 내용을 듣기 때문에 조금 더 혼란이라든가 시간적인 것들이 기다리지 않고 알려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뭐 처음에는 방조범으로 기소를 했다가 바꿨잖아요. 선택적으로 중요임무 종사자로 바꿨는데 네. 그건 아마도 재판부가 지금 내부자의 경우에는 방조가 안 된다. 아니 법 조문에 내란 수괴,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자에 따라서 양형을 다 달리하고 있잖아요. 법정형을. 예. 그렇다고 본다면 한덕수 전 총리는 내부자이기 때문에 이 필요적 공범 속에서 포함돼야 돼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다, 방조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이제 내란이 되느냐 관련해서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은 내란이 아니에요, 뭐 경고성 계엄에 불과해요, 이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야당이 맨날 탄핵하고 예산 폭구하니까 보여주기식 계엄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진관 판사는 보십시오, 국회에 누가 출동했습니까? 군대가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을 총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 누가 갔습니까? 계엄군이 가서 핸드폰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뺏고 체포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고령을 보시죠. 정치인들을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없이 또는 뭐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다 국헌문란 목적이고, 그리고 그 군인들이 많이 국회와 선관위로 달려간 것들은 폭동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는 내란이라고 부른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내란죄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고요. 그 형이 23년이었잖아요. 특검의 구형은 15년이었는데 23년을 구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덕수 전 총리가 유일하게 대통령을 막을 강력한 수단이었는데 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옆에서 지켜보면서 즐겼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해한 대로 쉽게 풀어보면 방조, 그러니까 뭐 옆에서 지켜보며 도운 수준이 아니라 내부자로서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아요. 오영수 변호사님. 근데 그 범죄를 혐의를 예. 뭘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재판의 공정함이 판가름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그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범으로 재판을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재판장이 이 이진관 판사가 나서 가지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정범으로 선택적 그 기소를 한 다음에 병합시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방조범으로 인정이 됐다 그러면 글쎄요,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본인이 유죄가 될 만한 죄명을 특검이 그걸 기소를 안 하니까
자기가 그걸로 기소해야지 왜 그걸로 기소 안 해라고 해놓고 유죄를 때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검사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판사는 가운데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지 판사가 누구 편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재판을 코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진관 판사는 유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라고 절차를 주문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문한 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이 재판을 하기 전부터 유죄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이라는 거는 판사는 어떤 선입관도 없이 들어오는 그런 자료와 주장과 증거 관계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종사자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정한 재판으로 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의 반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뭐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고요. 민사 소송에 있어서는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판사가 너무 구체적으로 변론주의를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 중에 재판이 거듭되다 보면 판사가 어느 정도 법리적인 검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적용 법조가 잘못됐다거나 또는 공소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 검사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수정해서 공소장을 변경하시겠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다반수예요. 근데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거부하면 그대로 뭐 무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또는 뭐 다른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특별검사가 판사의 소송 지휘에 따라서 공소장을 선택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반사인 것이지 이게 마치 판사가 불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한쪽은 검사, 한쪽은 변호사가 있어서 전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도 법정 구속되고 나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또 하나씩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선 재판 내내 단호한 진행으로 눈길을 끌었던 이진관 부장판사. 오늘 선고 중에는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면서 잠시 울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는 오늘 선고 후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난 마지막 진술까지 기억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아까 국민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재판장이 울컥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73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한 경험이 기억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런 그날의 12.3 비상계엄은 모든 국민이라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날에 그래도 빠르게 수습된 거에 대한 국민의 우리 민주주의의 정말 회복에 대해서는 다들 우리도 감동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숙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의 한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이진관 판사도 이렇게 중요한 판결을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의미심장함 그리고 결연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 아니면 방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런 판결에서 묻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친위 쿠데타가 2000년대에도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한 사실은 엄중한 인식 그리고 다시 재발 방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더 엄중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의 판결문 쓸 때 상당히 많은 그런 고뇌와 번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진관 판사가 워낙에 처음 재판 때부터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오늘의 판결에서 묻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장하던 게 사상자가 없지 않느냐. 네. 몇 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는 경고성이었다. 이런 논리를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게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 계엄 해제가 빨리 된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처럼
이게 처음부터 경고를 위해서 그 정도로 된 건지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저항으로 인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지금 재판부에서 볼 때는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믿기 힘들고 예.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막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2시간이었죠. 계엄으로 끝난 거 아니냐. 그 부분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 지점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내란 목적의 어떤 국헌문란의 어떤 목적성, 고의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게 폭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폭동이 규모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또 지속성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부에서 군인들을 보냈고 선관위와 국회 쪽의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 전제를 폭동이라는 어떤 형법상 규정을 좀 지나치게 쉽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위로부터의 어떤 내란, 그다음에 쿠데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1979년도에 있었던 12.12 군사 반란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었고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12.3 계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폭동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만 재판부는 오늘 1심 선고에서 그 내란의 이 두 가지 요소죠. 국헌문란 그리고 폭동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금 더 하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유죄가 된 부분 바로 국무회의에서 12월 3일 그날 밤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반대는커녕 사실상 동조했다고 재판부는 오늘 판단했습니다. 마치 당시 CCTV 영상을 상세히 국민들에게 묘사하는 듯한 재판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때에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최상목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와서 설득해 보겠다고 말할 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윤석열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승훈 의원님. 즉 계엄 실행을 사실상 지지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바짓가랑이라 잡고 이렇게 좀 막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오히려 핸드폰만 보고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있었네요. 저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때 실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말린 줄 알았어요. 말렸는데 말릴 수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CCTV 보니까 재판 과정에 있어서 자신은 말리지도 않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당신 뭐 앞으로 이렇게 공직생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거야? 라고 하면서 큰 소리까지 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들어가서 말린다고 하니까 자신은 핸드폰 보면서 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이제까지 국회라든가 헌재라든가 나와서 또는 뭐 자신이 대통령 후보 하겠다라고 나와서 떠들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인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었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 국무위원들 심의도 자신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이를 말리기 위해서 시간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필요한 국무위원들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반대할 사람은 부르지 않고 반대하지 않을 사람만 불렀고 자신도 농림수산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빨리 와라 하면서도 왜 빨리 와야 됩니까에 대한 답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계엄한다라고 하면 안 올까 봐 알리지조차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된 거고 자신은 계엄 선포문도 보지도 못했다라는 취지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더라. 너무 정신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루 이틀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나서 보면 다 복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CCTV를 저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멘붕 상태여서 지금도 기억이 안 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그냥 단순 방조가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로서 대통령의 위법적인 계엄을 막지 않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거다. 사실상 도운 거다라는 취지로 판결한 겁니다. 예, 원영섭 위원님, 이 국무회의 관련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밤 10시에 계엄 선포를 하려고 하니까 정적 수찰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외형적으로 정당성을 형성하려 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과도한 판단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실제적으로 뭐 국허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백보양보해가지고 그것을 그게 그러면 부적합한 절차로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건가? 국무총리한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 제가 납득이 되지 않고, 지금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한 이유가 뭔지를 일단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는 해야 된다, 이렇게 고언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저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은 거는 일단은 무조건 내란죄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라도 뭐 조금이라도 한 거는 다 일단은 유죄라고 지금 판명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친위 쿠데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정한 재판이라고 한다 그러면 판결문의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친위 쿠데타는 명목상 권력자와 실질적 권력자가 다를 때 명목상 권력자가 실질 권력자로부터 권력을 가져오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명목상만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실질적인 권력은 없이. 뭐 거부권도 하고 실제 권력도 대통령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친위 쿠데타라는 용어를 쓴다는 게 저는 그게 뭐 법적으로 적합한 용어도 아닌 단어를 좀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 좀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신영 의원님, 그 송미령 장관에게 당시 한덕수 총리가 직접 전화를 하면서 언제 도착하냐 독촉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무슨 안건인지를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게 계엄 관련 논의라는 거를 알리면 송 장관이 오지 않을 거를 생각해서 안 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외형, 그러니까 정적수는 채워야 되는데 안건을 숨겼다. 이 부분도 내란의 핵심적인 조력을 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판결문에서 이승관 판사가 읽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갖춰야 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 정족수를 채워야 되니까 연락을 쭉 돌렸는데 그날 밤에 응급으로 올 수 있는 그 국무위원들이 소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뭐 손가락으로 4명을 가리키고 1명을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몇 명 남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송미령 장관한테도 빨리 와라, 언제까지 올 수 있냐, 재촉을 하는 전화를 여러 번 하면서도 어떤 안건인지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부담 갖고 아니 웬 말이야 이 밤에 비상계엄 하면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건을 다 숨기고서는 무조건 와라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국무위원들이 본인들의 의사 표명을 하고 그리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도 방해를 한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요 임무 종사를 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체적 사실적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형량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당시 12월 3일 저녁 국무회의 CCTV가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오늘 사법부 판단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았죠. 거기서 기각이 됐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도 지난해 이 사법부에서 CCTV가 공개된 이후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하기도 전에 국무 의결 정족수도 차기도 전에 방송하러 가도 일어서니까 법무부장이 막잖아요. 그게 무슨 국무회의예요? 만약에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기각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인용으로 바꿨을지 몰라요. 예, 한 대학 강의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게 중간에 지지직거리는 거는 저희 잘못이 아니라 대학 측 영상이 녹화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승훈 의원님, 당시 탄핵 심판 때는 그 국무회의 CCTV가 공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기각됐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기 때문에 뭐 시간을 만약에 되돌려 본다면 탄핵 인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하면서도 강제 수사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법사위 측에서 제출한 것과 피청구인 쪽에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CCTV가 제출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 당시 좀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자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리고 싶었지만 그 말릴 수 없는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고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어서 어떤 문건을 받았어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한 것도 자신이 대통령에 그냥 가서 바로 해버리려고 하는 것을 절차적으로라도 합법화시키면서 뭔가 이 상황을 통해서 말리겠다는 취지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고 한덕수 전 총리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한 줄은 몰랐다라고 본 것 같고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도 그랬거든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한덕수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법리적 다툼이 있다라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의 변명에 비추어 봤을 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CCTV가 제공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CCTV가 제공된 이후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거죠. 한덕수 총리가 다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국회에 나가서도 헌재 나가서도 마치 포고령조차 기억이 안 나고 안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탄핵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 중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JTBC를 비롯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서 이행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을 이 이행에 있어서 독려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위원님, 이거는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 판단에도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뭐 이상민 장관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한덕수 총리의 재판이 먼저 나왔는데 사실 인정의 개념으로는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지금 인터넷으로 기사도 송고하고 뭐 유튜브로 그 방송도 송출하는 이런 상황에서 단전 단수를 통해서 언론사를 장악한다라는 개념을 한다는 게 제가 솔직히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저런 걸 논의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사유가 뭐든 그 단전 단수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거는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는 예. 이상민 장관에게는 아주 불리한 그런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고 이거는 뭐 한덕수 그 총리가 본인이 뭐 진술로서 인정을 한 걸로 보여져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이 그 동안에 이제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변론 전략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지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제가 JTBC 임직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단전 단수가 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긴 하죠.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 출연자를 출연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방송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단전 단수로 언론사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까지 부인해서는 안 될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진관 재판부가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뒤늦게 12월 3일 당일이 아니라 12월 10일로 기억합니다. 이때 선포문에 서명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폐기하자라고 제안한 걸 두고 이건 범죄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 논란이 됐다는 그 표현이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작성을 한 것은 유죄인데 행사를 한 거는 무죄 판결입니다. 이거는 법조인 두 분께 여쭙게요. 이승훈 의원님. 그러니까 만든 것과 이거를 그 종이를 썼다 이건 분리해서 판단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또는 뭐 이 사후 계엄 선포문처럼 이 계엄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때 당시 안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때 만든 것처럼 날짜를 바꿔서 만든 거잖아요.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인데 만들었으면 이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느 기관에다 제출하거나 국회에다 제출해서 계엄 선포문 작성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찝찝한 거죠.
문서를 위조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강희구 전 비서실장이 자기 서랍에 넣어놓은 거예요. 서랍에 넣어놓은 것은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는 무죄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요. 납죽 엎드려서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범죄를 자꾸 치장하려고 범죄가 아닌 것처럼 이건 뭐 경고성 계엄에 불과해요. 자신들은 뭐 계엄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듯이 굳이 계엄 선포문도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했으면 그걸 만들지 않았으면 될 것인데 합법화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공문서 작성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됐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절차에 따라서 폐기해야 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죠. 그리고 이 폐기 자체는 공영 서류를 무효로 만든 거잖아요. 손상시킨 거잖아요. 공영 서류 손상죄가 되는 겁니다.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범죄가 3개가 늘어났고 결국에는 특검의 구형 15년인가요? 특검의 구형받아도 8년이 더 늘어난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인데 예. 그만큼 범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국민의 앞에서 이 대죄인 이런 내란죄를 범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게 국민을 일깨우는 비상벨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판사는 높은 형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오영석 위원님. 그러니까 작성한 것은 유죄, 행사한 것은 무죄. 제 기억에는 윤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윤 전 대통령 판결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그 백대현 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죄 판단을 안 했어요. 예. 내란죄가 기소가 되게 된 재판부가 아니라서 완전히 순수하게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문제만 판결을 하니까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진관 재판부의 재판부를 뭘 해야 되냐. 이게 내란죄와 이 허위공문서 작성이 분리된 별도의 사실관계냐 아니면 내란죄 안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로 들어가 있는 사실관계냐 이 판단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정말 뭐 북한이 침략해가지고 진짜 비상계엄을 해야 돼요. 전시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데 비상계엄을 할 만한 그런 뭐 정말 전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도 국무회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날짜 틀리면 그 사람은 별도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또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뭐 좀 납득이 되는지 그냥 내란죄 하나로 다 뭐 집어넣는다는 판결, 뭐 내란죄 어차피 유죄로 인정할 거면 그거는 법리적으로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분리한다라는 게 글쎄 이거는 뭐 항소심 가서라도 예. 다시 한번 좀 법리상의 문제를 체킹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요. 하나의 행동이 2개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사기를 쳤는데 뭐 횡령도 된다는 2개의 법률 관계가 겹쳤을 때는 상상적 경합으로 해서 2분의 1 가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이 내란의 모든 범죄 사실들은 내란으로 흡수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언젠가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끊어줘야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니까 패널들도 국민의힘 대변인들도 모두 나와서 경고성 계엄입니다. 경고성 계엄입니다. 하니까 당이 망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심 선고가 나오면 이제는 끊어줘야 되는 것이지 당대표가 못 끊는다라고 해서 굳이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못 끊을 이유가 없고 대변인들이 못 끊을 이유가 없잖아요. 당이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당대표가 잘못하면 우리 당원들이나 당직자들이 그렇게 쓴소리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바로 한덕수 전 총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나가서요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변명으로 일관할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행정고시 일찌감치 통과해서 국무총리를 2번이나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징역 23년형 1심에서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신영 의원님, 정치적으로 봤을 때 관운이 좋다라는 평가도 받아왔고요. 그런데 오늘로써 언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덕수의 몰락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역사랑 같이 해온 어떻게 보면 공직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50년 동안 국가의 세금으로 사실은 인건비를 받아왔고 그동안에 정말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든 정부에서 사실은 그런 공직 생활의 커리어를 가지고서는 승승장구했던 한덕수 총리가 왜 윤석열 그 정부에서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경험이 많았다면 그렇게 관료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경험을 했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좌초되는 순간에는 그래도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상당한 원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정말 탄핵이 기각되고 구속이 안 되고 15년형을 받았을 때 국민이야말로 멘붕에 빠졌었다. 근데 이진관 판사가 이번에 제대로 된 구형을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죠. 그리고 그 6일 후에 한 전 총리는 공동정부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어떤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는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네요. 그, 자기라는 건 저자가 뭐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아니 거.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죠. 청구서 아닙니다. 의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예, 오늘 재판부는 국정 운영 2인자였던 국무총리 한덕수의 본분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준엄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즉 이 말은 규정이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을 막았어야 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데 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했다.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국무회의 때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판부가 판단하는 건 한덕수 전 총리, 그때 총리로서 뭔가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성공하면 내가 뭔가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국무회의 관련해서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분명한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대해서 형식적 요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언론에 대고 한덕수 전 총리는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계엄 선포에 있어서의 국무회의의 어떤 중요도를 봤을 때 한덕수 전 총리는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은 계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정 부분 얘기를 한 겁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물 탄핵이 되기 전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렇다면 계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파면된 이후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결을 같이 하겠는데, 그 전에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부분이 사실상 방조를 넘어서 동조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우리가 조금 착각할 부분이 뭐냐면요. 심의가 있고 의결이 있습니다. 심의는요, 이거는 논의하는 겁니다. 논의의 깊이와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을 때 심의가 됐고 어느 정도 했을 때는 심의가 없고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의결이 됐다면 이게 가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표결을 통해서. 근데 계엄의 요건상 국무회의 표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결이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상 계엄에 반대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동조를 넘어서 적극적인 가담자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지는 좀 향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말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공판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반대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국민들은 아니 그게 어떻게 반대 의사냐, 충분히 반세를 했었냐, 정말 선포를 못하도록 정말 목숨 걸고 막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본인의 그런 행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결국에는 동조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판결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CCTV가 공개됐을 때도 보면은 실제로 동조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사실은 국무회의 연다 그러면은 모든 국무위원 다 불러야죠. 그러고서는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서 이것을 진행할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헌법과 위법한 건 없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졸속으로 정적수 마치기 위해서 최소한을만 부르고 안건도 은폐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지금 한덕수 총리의 그런 그때의 만행이기 때문에 본인이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변명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50년 동안 공직 생활했으면 그 정도의 정무적 판단도 못합니까? 지금 이 꼭두 새벽에 아니 비상겸이 웬 말이야 그러면서 정말 목숨 걸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한덕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본인이 변명하고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의 그런 본인의 방어를 위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두둔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24년보다 더 큰 선고를 받아도 마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이지간 부장판사가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는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 폭동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 내란은 발생 즉시 유사한 상황을 즉시 차단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계몽령 주장 또 부정선거론을 모두 언급하면서 이 12.3 비상계엄 내란이 이런 생각을 양산하는 효과가 있다,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법조인 두 분께 여쭙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공정한 재판이라면 볼 수 없는 그런 판결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이진관 판사는 뭐 부정선거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뭐 저항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심정에 담아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 잘못을 더 확대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말하기는 뭐 한덕수 총리를 꾸짖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을 꾸짖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고 그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다라는 나의 생각을 이 판결에 주입을 했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백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오연석 변호사는 계속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 반론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게 내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입증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자꾸 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요. 경찰에 수사권이 없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진관 판사가 생각하는 것들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총리였고 국가의 2인자였고 이 계엄을 막아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당신 수십 년간의 공직 생활 이렇게 마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경고를 줬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맡겠다라고 들어가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있는데 자신은 핸드폰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미 외교 다 망가진다, 경제 다 망가진다 했는데 이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동조한 거죠. 그리고 이 동조가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포괄적인 어떤 정치에서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이런 것인지 아니면 권력에 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나눠 먹는데 집중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줘야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꾸 잘못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정말 내란이 아닌 것처럼 혹세무민이 되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선전선동이 일어나고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이 마치 선전선동하고 뒤로 싹 빠지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선전선동 돼서 서부지법 폭동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판사가 잡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인명피해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꾸짖으면서 그러한 책임감을 지키지 못한 한덕수 총리에게 양형에 있어서 엄중하게 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꾸짖는 하나의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진관 판사가 엄중하게 선고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진관 판사는 다음 달 19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의 형량을 한번 가늠해 볼 만한 그런 판단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김기웅 의원님, 그러면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다르죠. 오늘 재판부는 이진관 재판부고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는 지기현 재판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징역 23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뭐 사법부 판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성 플러스 이제 폭동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 폭동에 대한 규정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국회하고 중앙선관위를 점거, 통제하고 출입하고 압수수색한 행위가 이게 형법 87조에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규정적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게 해당된다는 게 없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폭동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런 폭동이 아니라 지속성과 일정 규모의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형법상 내란의 근거가 되는 폭동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성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무죄를 판단한다면 내란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본료 재판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만큼 그 부분에서 본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뭐 재판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뭐 2번, 3번 계엄할 수도 있었던 상황들의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동에 대해서도 이진관 재판부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선 내란을 규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기현 재판부의 다음 달 19일 판결에선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의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구형이 이미 사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판결에 있어서는 사형, 무기징역 그 둘 중에서 이제 판단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외에 고민거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죄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유죄가 확정이 1심에서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구형량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징역 23년으로 무거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기도 하고요. 광주 5.18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엄정한 준엄한 꾸짖음에 환영한다라는 목소리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특집 이가역 라이브 선고 내용은 네 분과 토론해봤고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이 질문부터 바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마수토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궤도야 결국 국민이 합니다. 원래 저런 영상이 끝나면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건데 박수 쳤다 이거 혹시 뭔 소리 들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우시죠? 여러분이 원하시면 시간은 충분히 가지고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3시간 가까이 즉문즉답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님하고 여기 계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의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떠나보내실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언제 사랑하는 사이도 징그러워. 모두를 사랑하죠. 하지만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숨을 쉬며 어렵게 입을 뗐는데요.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를 23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한 여야. 과연 금요일에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마스토론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징역 23년 그리고 법정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두 분께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박수현 의원님. 예, 오늘 한덕수에 대한 1심 선고는 과연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 이것이 내란으로 인정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재판이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오늘 이것은 분명하게 내란으로 재판부가 인정을 하면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심지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에 2월 19일 날 예정이 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내란으로 인정이 되고 윤석열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될 충분한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선고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선고를 가늠해 볼 때 사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오늘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선고 결정 내용은 저희 보수 진영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13 비상계엄의 그 오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짚었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계몽령이라든지 부정선거 이런 부분이 13 비상계엄의 그런 정당성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따끔한 지적 예.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아픈 대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3 비상계엄 그 자체는 행법상 내란으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 이분이 이제 당시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그걸 정확하게 인정한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국무적
국무회의를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데 한덕수 총리가 앞장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헌 위법적인 그 포고령을 또 형식 요건을 갖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 이런 게 있는 것인데 뭐 하여튼 이 친위 쿠데타로 이렇게 1심 지금 이제 한덕수 재판에서는 이렇게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선고한 이상 2월 19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내란죄 예. 뭐 이 부분도 오늘 그 이진관 이 부장 판사의 선고 이번에는 뭐 아마 저 지겐 부장 판사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박수현 의원은 사형 선고 가능성도 오늘로서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23년형 선고를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사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사형 선고는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가 있다 하더라도 한 37년 정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장된 뭐 그런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와 무기징역 선고나 뭐 또 뭐 이런 중형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결정이 날지 이제 그 국민들은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두 분께 의견 들었습니다. 오늘 또 본래 주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 90분 예정됐었는데 훌쩍 넘겨서요.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이 많은 현안 중에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표정이 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의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죠. 결론적으로 부족하죠. 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가지고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뭐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배신자 처단하듯이 공격을 하면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좀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 하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본 건데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했다라고 굉장히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꼭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대통령이 어떤 시나리오 없이 그다음에 무슨 약속 대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것 없이 저도 청와대 홍보 수석을 했기 때문에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뭐 뒷모습까지 잘 압니다만 저렇게 솔직하게 긴 시간 동안 예정보다 시간을 훨씬 넘겨서 이렇게 모든 문제에 솔직하게 디테일까지 답변하는 바로 이러한 기자회견을 국민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저런 대통령과의 소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를 우선 하고 싶고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청문회까지는 해보자. 그것이 국민의 권리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대통령실에서 지명하기, 대통령이 지명하기까지가 한 3분의 1의 검증,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청문회까지가 언론 검증의 시간, 그리고 청문회는 국민 검증의 시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 검증의 시간에서 많은 문제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보장이 되어서 물론 그 문제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 검증의 시간까지를 보장하는 이 인사검증 제도, 청문회 제도를 유명무실화하지 말고 형해화하지 말고 그것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런 원론적 답변을 하셨는데 예. 이 기회에 우리 그 인사검증 시스템 청문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화되는 뭐 이러한 것이 아닌 좀 권위를 가진 청문회, 국민의 검증 시간이 제대로 보장이 되는 청문회, 뭐 결과는 인사권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예. 뭐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한 원론적 답변이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어 보인다라고 또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대통령 검증의 시간에는 국민들은 과거 대통령실만 생각하면 국정원과 경찰이 정보를 다 받는데 왜 모르냐라고 하시지만 지금은 전혀 그걸 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하는 인사검증 서류만 보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쪽에서 5번 공천받아 3번
당선됐다는 것도 야당 탓이라고 하지만 이건 야당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검증 시스템을 지금 설명하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국민들이 이야기를 이해운 후보자의 본인의 목소리 좀 들어봐야 되는데 청문회를 지금 야당이 안 열고 있으니 이래저래 이해운 카드는 예. 사실상 뭐 데미지를 입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인사 임명권자 그리고 집권 세력 민주당보다는 사실상 이해운 뭐 내정자가 예. 20년 넘게 정치 활동한 이 보수 진영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그 아픔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운 내정자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기자들 당연히 저런 질문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고 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3일 날 하는 걸로 잠정적인 합의가 됐어요. 그럼 저는 그렇다면은 뭐 이 청문회 같은 경우는 또 야당의 시간이니까 예. 아무리 이제 보수 진영에 20년 넘게 정치를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도 5번 공천을 하는 과정에 뭐 저런 속속들이 내용을 특히 공직자로서 아니고 성실직이기 때문에 저런 내용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떤 인사검증 절차에서도 저는 디테일하게 저런 검증 절차를 못 가져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참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인사검증 제도를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로 원천적으로 막 저런 부적격자들을 저런 도덕성 가지고는 장관할 생각을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 23일 날 이제 여야 간사간 기재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혔지만은 과연 민주당이 예. 지금 현재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적 정부로서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이해운 내정자를 이래 했다 하더라도 예. 보라 말합니다. 어느 민주당 지금 기재위원이 이재용 내정자를 위해서 실드 치고 디펜서 할 그런 의원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해운 의원이 매를 더 벌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본인이 자신 사퇴 이 결심을 하는 게 예.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3일 청문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봐도 이거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체로 지금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애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원론적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옹호하기보다는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지금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이 밝혀진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힘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대통령 말씀 중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중에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뭐 중간에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거보다는 본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 해명이 될 부분도 있지 않겠냐. 다는 안 되더라도 예. 뭐 이런 것이고 이것은 청문회 제도 시스템을 위해서나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 본인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는 뭐 변화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옹호하거나 뭐 그런 수준은 뭐 지난 것이다라는 데는 뭐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23일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때 더 철저히 검증을 하고 네. 만약에 지금보다 더 소명이 안 되고 동일한 수준 또는 더한 의혹이 나온다면 대통령에게 민주당 차원에서 지명 철회를 좀 고언을 할 그런 계획도 가능한 겁니까? 일단 그 국민의 판단을 보고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 시간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당의 뭐 예를 고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뭐 당의 그런 분위기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제대로 좀 드리고 하는 이런 과정의 관리가 지금 중요하지 않냐. 이 결과를 떠나서 그런 말씀을 꼭 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해달라는 국민통합위원회 이제 이석윤 위원장의 그런 입장도 있고 민주당 중진급 의원들의 이제 뭐 이 방송 언론 활동을 통해서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론이 이제 극도로 악화된 그런 측면에서 이 뭐 이해운 내정자 같은 경우는
행동과 결과로 가지고 이 사과를 증명하겠다 이렇게 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지만은 사실상 정치는 현실이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전문가 통합을 명분으로 이렇게 보수 진영에 뭐 특히 이런 예산이라든지 국가 재정을 다루는 부분은 집권 경험이 풍부한 정치 세력에 뭐 이걸 등용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예. 보수 진영에 진짜 좋은 훌륭한 그런 전문성 가진 사람 많아요. 다시 발탁하시면 됩니다. 이 통합 인선 실험 자체를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에 찾으려거든 다른 사람 찾아보자. 그러니까 그런 제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정말 진정성 있는 예. 그런 판단이라면은 굳이 현직 당직을 맡고 있는 그런 제1야당의 그런 이런 이해운 빼가기 이런 모습은 정치 도의적으로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예. 아무튼 23일 청문회가 개최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요. 외교 안보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군경이 수사 중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하고 뭐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없어요. 그 와중에 어쨌든 이 무인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라는 또 하나의 징표 핑계거리를 만든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꽤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죠. 그래서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자. 그것도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 예,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이상은 포기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돌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보냈어요. 우리 국방부는 이걸 미리 알지 못했다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는 예. 좀 큰 문제,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선 이 문제를 그건 이제 차후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예. 이 문제는. 그다음에 우선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선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이 자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방첩사가 뭐 지원한 흔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좀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과연 그 윤석열의 그 계엄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어떤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그 공격을 유도하는 뭐 이러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외환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된 것은 없는지. 왜냐하면 윤석열 청와대에 근무했던 것으로 이력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이 지금 아직 끝난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밝혀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용으로 뭐 2차 특검을 한다. 뭐 이렇게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민생을 잘 돌봐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지 이런 것만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내란의 정청래 대표는 티끌까지 모아서 내란의 잔재까지 모아서 전부 다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연결이 돼 있다면 얼마나 엄중한 사항인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우리 국방부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야 할 일입니다. 예, 이 민간 무인기 북한에서 추락한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남북 관계를 특히 뭐 민간이든 뭐 정부든 정치적이든 뭐 어떤 경우든 이렇게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어떤 경우든 자제해야죠. 그건 뭐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좋을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이 사건을 가지고 이게 뭐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북한 지역의 총선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대통령 인식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까지는 좋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우리 긴장 관계를 갖다가 너무 또 우리 측이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GP라든지 이런 남북 대치 그 상황에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군들이 북한의 어떤
일시적인 우발적인 도박이 있을 때 바로 적극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엄짓하고 그냥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엄청난 피해로 우리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 최첨단 과학 기술이라든지 또 국방 역량이 엄청나게 이제 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예. 안규백 장관도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은 감시 체제가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지만 우리 측에서 넘어가는 민간인 분야는 이거는 제대로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민간인들의 이런 일탈 행위 이걸 어떤 또 목적을 가지고요. 예. 또 뭐 정치적으로 많은 또 문제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정황들이 나오죠.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행태로든지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연관성이나 이런 것은 밝혀내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는 그런 단도를 철저히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 저는. 그렇지만 수사가 이걸 진행 너무 중이니까요. 우리 이제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예. 이걸 갖다가 뭐 전쟁 개시 행위다, 총선 행위다 이런 식으로 직설적인 표현은 좀 대통령이 좀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닌가. 그 부분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답변 중에서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그 분계선 부근에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도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중 철책선을 친다거나 뭐 언덕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차 방벽을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북한이 호전적 세력으로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것만 상정이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행위가 북한을 공격하는 총을 쏜 것 같은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역지사지 입장을 한 번도 잘 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북한만 악으로 규정하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행위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볼게요. 한 말씀만 좀 더 짧게요. 언급하고 싶으면은 이게 뭐 그 민간이지만 잘못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갖다 우리 자국민 대상으로 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걸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보의 또 정치적 문제라든지 또 저자세 그런 우려에 대한 또 논란이 이제 빚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거는 명확하게 수사를 해봐라. 이 부분까지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중대 범죄로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이게 너무 또 저자세 우려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남북 간의 대치 정국에서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보 천병들 군이 어떤 상황이 될지 그건 좀 걱정된다 그 이야기죠. 예.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 꼭 여쭤야 되는 주제라서요. 예. 바로 단식 일주일 장동혁 출근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국회 로텐돌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했다가 일단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본인이 이송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성태 의원님 드루킹 특검 그 관철위에서 해보셨으니까 지금 상황이면 객관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건 맞죠? 대단히 안 좋죠. 예. 대단히 제가 4일째 지난 일요일 날 그래도 뭐 유료와 격려 겸 해가지고 또 뭐 당 사무처 애들도 상황을 좀 점검해달라 이 단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 현장을 방문했는데 뭐 상당히 단식 4일차에 뭐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예. 그게 이제 지난번 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누적한 가운데 이제 갑작스러운 단식이 되니까 저 단식이 몸에서 제대로 지금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곡기를 끊는 그런 3, 4일 그 고통은 이미 지나버린 거고 이제는 이제 멘탈이죠. 정신적 어떤 그런 고통이 상당히 있는데 저도 단식을 그때 하고 난 뒤에 9박 10일 마치고 가니까 병원에서 제일 먼저 처방해 준 게 공황장애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밤 되면 이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뭐 또 뭐 호흡 곤란 이런 게 막 와요. 그런 상황에 때문에 산소 공급기를 지금 꽂고는 있지만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저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그런 의원들의 결정이 있었는데 더 이상 뭐 장동혁 대표가 버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라 생각하고 앞에 계신 우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상당히 이해관계 또 이런 협치정국을 중시하는 우리 박 의원께서 적극 나서가지고 예. 좀 뭐 특검 요구안에 대해서 좀 진전 있는 집권당 민주당의 그런 입장을 지금 기대할 뿐이죠. 예, 마지막 1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건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걱정드리고 위로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함께 드리고 싶은 건 국민께서 걱정하십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은 역사의 전환점을 이뤄내는 그런 시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목숨을 건 단식을 할 의미가 있는데 과연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가지고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국민을 걱정시키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같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장동혁 대표께서 단식을 접고 제1야당 대표다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혹시 단식장 찾아가실 뭐 의원이나 개별적으로라도 뭐 그런 계획이 있나요? 예, 뭐 내일 아마 무슨 그 청와대 정무수석의 새로 임명돼서 예. 뭐 당 대표를 예방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홍익표 정무수석. 예,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오늘 왔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안 왔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예방을 하고 예. 오늘 상황 속에서는 가지 않고 내일을 아마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상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꽤 오래전 것 같은데 왜 시간이 그대로지? 에이스에선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요. 짧게 자도 오래 잔듯 시간을 거스르는 과학. 에이스 침대. 유니온페이 붙였을 뿐인데. 수수료 면제? 한국앱까지 유니온페이가 붙으면 중국 여행이 바뀐다. 중국 여행은 역시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하버드에서 석박사를 따고 국무총리를 2번이나 지낸 사람. 세속적인 기준일 수 있으나 속칭 엘리트 중의 엘리트 한덕수.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자부해온 그에게 오늘 사법부는 내란죄 유죄, 징역 23년, 법정 구속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그는 계엄 선포 당시 멘붕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군홧발이 국회로 밀려오던 그 급박한 순간에 멘탈이 붕괴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변명. 하지만 그날 밤 국회 앞으로 몰려온 수많은 시민들은 멘붕에 빠지는 대신 상식을 꺼내들었습니다. 국회 앞 군용차를 막았던 한 시민은 누구든지 붙어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가서 막았다. 이렇게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는 이런 시민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권력 최상층부의 무력한 변명보다 이름 없는 시민들의 상식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었음을 오늘 재판부는 증명해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는 멘붕이었다고 말했지만 시민들의 상식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아침이 나왔다. 쉴 새 없이 터지는 타코의 매력. 타코까지 서브웨이답게. 서브웨이 타코 샐러드. 야, 갈기 봐라. 젊은 게 좋다. 제 가발이었어? 나이는 숫자, 하이모가 진짜. 젊음을 사자.
모발 아이고.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바로 이어질 JTBC 특집 뉴스룸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오늘 법원의 첫 판단을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짚어보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바로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특집 이가역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